세계 민담 이야기 터키 편. 옛날에, 아주 옛날에 턱수염을 기르지 않은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쾌제였는데 쾌제란 턱수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쾌제는 토끼를 2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집에 두고 다른 한 마리는 자루에 넣어 밭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내가 밭에서 손님을 기다리기로 했으니 점심때 밥을 밭으로 가져오시오 하고 일러두었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쾌제는 자루에서 토끼를 꺼내어 놓고 가라, 집으로 뛰어가, 가서 마누라에게 밥을 지어 이리 가져오라고 해 하고 명령했습니다. 자유로워진 토끼는 산으로 뛰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그곳으로 밥을 가져왔습니다. 손님은 토끼가 집에 가서 말을 전해준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는 대단히 놀라서 말했습니다. 토끼를 나에게 팔게나. 쾌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네. 토끼가 늘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주고 연락도 해준다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토끼를 팔겠나? 이렇게 쾌제는 거절하다가 마침내 많은 돈을 받고서야 못 이기는 채 집에 두었던 토끼를 손님에게 팔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 손님은 쾌제가 했던 것처럼 토끼를 밭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그는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어서 뛰어가, 마누라에게 밥을 가져오라고 해. 그러고는 그는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토끼는 재빨리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내가 토끼를 보내어 밥을 밭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가져오지 않는 거요? 당신 미쳤어요? 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토끼가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는 아내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오 세상에, 쾌제가 당신을 바보로 만들었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제란 놈을 혼내주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쾌제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저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구나. 그렇다면 저 부인을 없애버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양의 창자에 포도즙을 가득 넣어가지고 자기 아내의 목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가져온 다음 아내에게 잘 들어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당신은 일을 너무 못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을 쓰러뜨리고 목을 찌르겠어. 그 다음에 내가 피리를 불면서 뒤틀이 뒤틀이 높은 곳으로 하고 말하면 당신은 천천히 다시 일어나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곧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쾌제는 당신은 일을 너무 못해 하고 외치면서 아내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칼로 아내의 목에 붙어있는 양의 창자를 찔렀습니다. 붉은 포도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피리를 꺼내어 불었습니다. 뒤틀이 뒤틀이 높은 곳으로. 이 소리를 듣고 아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야, 이게 웬일인가? 그 피리를 내게 팔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 덕분에 나는 아내를 죽일 수도 다시 살릴 수도 있었네. 사실 나는 가끔 이렇게 해왔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피리를 팔 수는 없다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마침내 쾌제는 비싼 값에 피리를 팔았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은 너무 일을 못해 하고 외치면서 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피리를 불었지만 아내가 다시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쾌재가 또 나를 속였구나. 이번에는 이놈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 그는 쾌재의 집으로 가서 그를 붙잡아 자루에 넣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낭떠러지로 갔습니다. 아차, 이놈을 던지기 전에 실컷 때려주어야지 하고 그는 중얼거리면서 자루를 그곳에 두고 몽둥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쾌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와서 자루를 보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요? 쾌재는 그 농부에게 곧 한 남자가 올 거요. 그 사람은 내게 그의 딸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나는 결혼하기 싫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렇다면 내가 결혼하겠어 하고 말하고 자루를 끌러 쾌재를 놓아주고 대신 자루 속에 들어갔습니다. 쾌재는 자루를 묶어놓고 마을 옆 근처에서 양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 몽둥이를 가지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자루를 사정없이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몽둥이를 내리칠 때마다 농부는 내가 하겠소, 내가 하겠소 하고 애쳤습니다.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자 그는 자루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쾌재가 양떼를 몰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가 묻자 쾌재는 보는 바와 같지. 자네가 나를 바닷속에 빠뜨렸을 때 나는 크빅 글릭 하고 외쳤지. 그랬더니 양이 40마리나 생기더군. 바닷속에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정말 모를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쾌재에게 애원했습니다. 오 쾌재,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게. 쾌재는 그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루에 넣어 꽁꽁 묶은 다음 바다 깊은 곳으로 던졌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몽땅 쾌재의 것이 되었습니다. 쾌재는 바라던 것을 모두 얻은 것입니다. 완두콩 공주. 우리는 오형제였습니다. 하나는 장님, 하나는 절름발이, 하나는 기머거리, 하나는 벌거숭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누리새가 없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냥을 갔습니다. 풀이 나지 않은 숲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토끼를 쏘았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먼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바람이 산을 후려치듯 급류가 계곡을 콸콸 흘러가듯 길 위에 먼지가 밀가루같이 소용돌이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겨우 한 팔 정도의 길이밖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머거리가 말했습니다. 잠깐 멈춰 서봐. 저기 거위가 온다. 거위의 날개짓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어디 여기 근처에 바다가 있나? 장님이 눈을 이마에 갖다 대며 저기에 호수가 있다. 거위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내려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누리새 없는 총을 가진 형이 방아쇠를 당기고 거위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절름발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거위를 가져올 수 없다. 내가 뛰어가서 가져오마. 그렇지 않으면 거위는 일찍 죽을 거야. 벌거숭이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거위를 운반할 게 없잖아. 내가 목이 팬 내 옷 속에 거위를 넣겠다.
거위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냄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호숫가를 거니다가 냄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냄비 밑창은 다 떨어지고 테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냄비 안에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물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거위를 위로 들어볼 때 놓아라, 불 위에 놓아라. 거위는 팔딱거리고 거위는 무서워한다. 아다나라라는 곳으로 부자 농부인 하두시 아가는 찾아 나간다. 사흘 동안 끓여라. 거위는 익지 않는다. 어머니에게서 소금을 가져왔지. 거위 요리를 만들려고. 거위의 눈알은 호수 속으로 굴러 떨어졌지. 사흘 동안 끓여라. 거위는 익지 않았다. 거위의 날개에서 우리는 많은 털을 기대했지. 거위의 살은 뼈보다 더 딱딱하고 그 귀와 볕은 이미 다 부서졌지. 사흘 동안 끓여라. 거위는 익지 않았다. 우리들 중 8명은 땔감을 가져오고 우리들 중 9명은 손 밑에 불을 지폈다. 거위는 목을 길게 뽑아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사흘 동안 끓여라. 거위는 익지 않았다. 우리는 거위를 뜯어먹으려 하였다. 거위는 위로 날아 우리를 쪼기 시작했다. 이 일을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창피하네. 이제 좋든 싫든 우리는 거위를 먹었다네. 그러나 배부르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네. 마음이 편치 않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이집트에 자식이 없는 한 왕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한 수도승을 만나 그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스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빕니다. 왕이시여,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제가 왕인 줄 알아보시니 틀림없이 당신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고 왕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자식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 사과를 가지시오. 사과의 반은 왕비께서 드시도록 하고 반은 왕께서 직접 드십시오. 9달이 지나면 딸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잘 보호하십시오. 그 아이는 바깥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수도승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왕은 집으로 돌아와 수도승이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하였습니다. 9달이 지나자 말한 대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미 딸의 탄생을 기다리며 왕은 커다란 궁전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그 궁전에는 공주가 바깥 세상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궁전의 모든 방과 홀 그리고 거실 등은 지붕 가까이에 있는 들창으로 빛이 들어올 뿐입니다. 어린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유모와 보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주를 완전히 닫힌 궁전에서 키우고 보호하였습니다. 공주가 조금 자랐을 때 공주는 큰 완두콩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주를 완두콩 공주라고 불렀지요. 공주는 어느덧 예쁜 소녀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음식을 먹을 때 공주는 그 속에서 부서진 뼈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는 손으로 뼈를 뒤집어 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뼈를 살펴보다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뼈가 손에서 튕겨나가 지붕 가까이 있는 유리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비치는 햇빛에 공주는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고 공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비치는 햇빛을 잡아보려 했으나
결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마침내 방 안에 놓여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데 모아 쌓아 올려놓고는 그 위로 올라가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까지 다다랐습니다. 공주는 머리를 내어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얗게 무릎까지 찰 정도로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3명의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 눈처럼 하얀 것이 무엇인지 아니?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것은 예멘의 왕자님이지. 그들은 길을 조금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칼에 찔린 수탉의 피가 눈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야, 무엇이 이 피같이 붉을까? 예멘 왕자님의 양 볼이지.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제스민 가지는 무엇에 비할 수 있지? 예멘 왕자님의 날씬하고 가냘픈 모습이지. 이 이야기를 엿들은 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에 유모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완두콩 공주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고 방 안은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유모는 놀라서 정신이 혼란하여 우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유모는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실을 알리자 왕은 무척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과 수도승들이 공주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처방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한 현명한 의사가 왕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폐하, 폐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을 나가자 의사가 가까이 가서 말하였습니다. 공주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내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공주가 어떻게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느냐? 의사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폐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제 말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좋다. 나는 너에게 사흘간의 여유를 주겠다. 만일 내가 그 말을 증명하지 못하고 내 딸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너는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현명한 의사는 곧 푸주간에 가서 2마리의 새끼 양을 가지고 와 그것을 요리사에게 주고 말하였습니다. 이 2마리의 새끼 양 가운데 1마리는 제대로 굽고 다른 하나는 겉만 태우도록 하라. 새끼 양 요리는 시킨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으로 가져가 하나는 공주 왼쪽에 다른 것은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왕은 방 한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잃고 있는 공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공주가 눈을 뜨자 오른쪽에 있는 살짝 구운 양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아, 새끼 양아, 너는 마치 예멘 왕자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불타오르다가 그 열정에 타버린 것 같구나. 그리고 공주는 왼쪽을 쳐다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아, 나의 사랑스러운 새끼 양아, 너는 마치 예멘 왕자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타버려서 석탄이 된 것 같구나. 이 말을 하고 나서 공주는 다시 기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왕은 의사에게 사과하며 말하였습니다. 오, 내 딸을 구해다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좋습니다. 공주님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공주님이 낫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사의 치료에 힘입어 공주의 병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로 희망을 주면서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다. 왕자님께 연락을 하여 이리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되면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즉시 궁정 서기들에게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예멘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공주와 결혼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얼마 후 왕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황금 세장에 든 나이팅게일을 선물로 보냅니다. 당분간 공주님께서는 이 새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지요. 나중에 내가 직접 가겠소이다. 공주는 이 세 장을 받자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공주는 나이팅게일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공주는 매일 이 새를 쳐다보고 그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주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새장 한 구석에 꽂혀있는 쪽지가 공주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는 그것을 꺼내어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당신이 나이팅게일이라 해도 그리고 내 문 아래 엎드린다 해도 나는 결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소. 결코 말이요. 공주는 다 읽자마자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사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의사는 공주에게 좋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공주님, 무슨 수가 있겠죠.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죠. 의사는 곧 공주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왕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왕자로부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바다 저편에 새 기둥으로 세운 수정궁전, 그리고 그 기둥 구석에 각각 다른 색으로 치장한 방들, 그 가운데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마지막 하나는 노란색이요. 공주는 공주가 있는 방의 색과 같은 색의 옷을 입으시오. 나는 궁전 주위를 돌며 공주를 부르겠소. 만일 내가 제의하는 조건들을 허락한다면 나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소. 공주와 왕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바다 저편에 수정궁전이 세워지고 단장이 되었습니다. 왕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왕자가 왔습니다. 30명의 사공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왕자는 궁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노란 기둥 쪽으로 오자 공주는 노란 옷을 입고 창가에 기대어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왕자는 배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옥같이 하얗고 오렌지처럼 노랗다 해도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리. 사공들아, 흰 기둥으로 누져 가자. 공주는 흰 옷을 입자마자 하얀 방의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왕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실처럼 날씬하고 하얀 예복을 입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리. 사공들아, 검은 기둥으로 노져 가자. 공주는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방 쪽으로 서둘러 가서는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궁전의 검은 기둥 쪽을 지나자 왕자가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마른 잎처럼 시들어 검은 땅에 쓰러진다 해도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리. 사공들아, 예멘으로 되돌아가자. 그리고는 잠깐 사이에 왕자는 사라져
새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공주는 다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왔고 시간이 좀 지나자 공주가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왕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폐하, 공주님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여행을 해야 합니다. 폐하께서 40명의 미인 하녀들과 배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제가 공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여행할 것입니다.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가장 예쁜 하녀 40명이 뽑혔습니다. 의사와 공주는 배에 올라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의사는 이미 한 사람을 예멘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예멘 왕궁의 맞은편에 커다란 집을 지어 잘 꾸며 놓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에 공주는 예멘에 도착해서 의사와 하녀들과 함께 그 집에 들었습니다. 낮에는 집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여 조그마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곧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며 집 도처에 밝은 불이 켜지고 집 한가운데의 둥근 탁자 주위에 모여 공주가 앞장서서 각각 다른 색 옷을 입은 40명의 하녀들과 춤추며 노래하고 꽹과리를 쳤습니다. 왕자는 매일 밤 궁전 창문으로 그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인가요? 아니면 요정들인가요? 한 여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예쁘군요. 저는 저 앞장을 선 처녀에게 반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셔서 그녀를 제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간청해 주십시오. 맙소사, 얘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해라.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다. 내 소원을 꺾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란 말이냐? 그렇게 마음대로 여자를 골라 결혼할 수는 없어. 그 처녀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구원을 한다는 거냐? 낮에는 그 집이 워낙 죽은 듯 조용하단다. 왕비는 왕자의 사랑을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서 공주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내다보며 공주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졌습니다. 매번 한숨을 쉬고 신음하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홀딱 반했어요. 마침내 왕비는 사랑하는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구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비에게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훌륭한 목걸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흑인 하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공주 편에서는 의사가 서둘러 공주에게 가 그녀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공주님, 오늘 왕비께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러 올 것입니다. 모든 하녀들이 숨도록 하세요. 단지 눈멀고 절름발인 흑인 하녀들만 눈에 띄도록 하세요. 그리고 공주님은 수트를 잡고 앉아 일에만 열중하며 왕비가 오더라도 결코 환영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들은 문에서 눈멀고 절룩이는 흑인 하녀들에 의해 안내되어 위쪽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완두콩 공주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술을 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아직 한 번도 당신을 배운 적이 없답니다. 왕비는 훌륭한 목걸이를 내어놓으며 공주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목걸이를 아가씨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어. 부디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주어. 그러나 공주는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제까지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공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윽고 공주는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딜프리바, 이리 오너라. 공주는 들어오는 하녀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걸 가져라. 설거지할 때 차려무나. 공주는 하녀에게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왕비는 공주의 태도가 몹시 불쾌했으나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집에서는 왕자가 초조하게 왕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왕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기절을 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왕자는 의식을 되찾고 불안해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먼동이 트자마자 왕자는 왕비의 발 아래 엎드려 다시 한번 그 처녀에게 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간청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왕비는 다이아몬드로 가공한 루비와 금강석이 박힌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그 처녀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왕비는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완두콩 공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틀에 앉아 있었고 계속해서 일손을 놀리며 왕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왕비는 거울을 들고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왜 그런 식으로만 행동하지? 내 아들은 아가씨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왔어. 이 거울은 내가 아가씨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요. 완두콩 공주는 다시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모 메르드샨. 하녀가 들어오자 공주는 그녀에게 거울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가져요. 설거지할 때 들여다봐요. 흑인 하녀는 거울을 가지고 방을 나갔습니다. 몹시 기분이 상한 왕비는 벌떡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잘 있게. 그런데도 공주는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집으로 돌아가서 왕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목을 자른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겠다. 무식한 계집애 같으니 한 번도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말이 그 처녀가 말한 전부야. 불쌍한 왕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자는 창가에 앉아 손에 얼굴을 파묻고 피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건너편에는 다시 램프가 축제의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예쁜 40명의 매혹적인 처녀들, 그리고 제일 예쁜 41번째 아가씨는 손에 꽹과리를 들고 빙빙 돌며 탁자 주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불쌍한 왕자는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그 처녀를 바라보다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앞장선 처녀를 좀 보세요. 왕자는 다시 왕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에게 아버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코란을 선물로 갖다 주세요. 아마 그녀는 그 성스러운 책은 귀하게 생각하고 받을지도 모릅니다. 왕비는 아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처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에 반대편에 있는 궁궐의 사정을 모두 알아차린 의사는 급히 공주한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일 코란이 올 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책에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모든 하녀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참석하도록 하세요. 하녀들이 문에서 접대를 하고 왕비가 오면 공손하게 7번 절을 하도록 일러주세요. 그런 다음
왕비를 당신에게로 안내하도록 하세요. 공주님도 왕비를 방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코란을 받은 다음 코란에 입맞추고 존경의 표시로 그것을 당신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의사는 또 공주가 내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왕비는 문 앞에서 하녀들로부터 정중한 영접을 받았고 방문 앞에 이르러서는 공주로부터 친절한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뜻밖의 환영 속에 여러 가지 인사말이 오간 뒤 왕비가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에게 저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꽃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선 이 집과 궁전을 연결하는 유리로 만든 다리를 만들고 이 다리를 아주 섬세한 동전들로 장식해야 합니다. 다리의 양쪽에는 가지각색의 많은 장미가 꽃피고 장미 가지에서는 나이팅게일이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금으로 만든 물병과 금강석으로 꾸민 신발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신부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다리를 건너가면서 물병으로 장미에 물을 주고 나이팅게일에게 입맞출 것입니다. 만일 아드님이 이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분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왕비가 대답하였습니다. 맙소사 아가씨, 너무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군요. 이 계절에 어떻게 피어있는 장미와 지저귀는 나이팅게일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요? 공주는 말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조건이 허락되어야 저는 결혼하겠어요. 왕비는 깊이 생각하며 일어나서 공주의 집을 나와 벌써부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왕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왕비는 왕자에게 그 처녀가 요구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처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겠어요.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는 장미와 나이팅게일을 페르시아에 주문하고 수정 유리로 다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공주가 말한 대로 황금 물병과 금강석으로 장식된 신발을 준비된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공주는 아름다운 신부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황금 물병, 발에는 금강석 신발을 신고 마치 요정 같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수정다리를 지나갔습니다. 가면서 양쪽의 장미꽃들에 황금 물병으로 물을 주고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자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 공주는 무척 아름다운 장미를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공주는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향기를 맡았습니다. 얼마나 향기로운가? 이 꽃을 꺾어야지. 공주는 그 꽃을 꺾으려다가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공주는 황금 물병을 내던지고 금강석 신발을 팽개쳤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야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에서 공주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왕비는 그녀를 뒤쫓아와서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얘야, 많이 다쳤느냐? 많이 아프냐? 곧 의사를 불러와야겠다.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아드님에게 전하세요. 만일 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거짓으로 죽은 채하고 송장을 두는 판자 위에 누워 있으라고요. 수도승들이 그의 몸을 씻고 천으로 싸면 그를 관에 집어넣어 묘석 위에 올려놓으세요. 관 오른쪽 그의 귀 있는 데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세요. 저는 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만일 아드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저는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어요. 왕비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맙소사, 지금 뭐라고 말했지? 그 애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죽지도 않은 애를 내가 어떻게 관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니? 공주는 왕비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 조건을 허락해야 결혼하겠어요. 왕비는 왕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너는 그 처녀를 포기해라. 어머니, 죽는 척만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만일 제가 그 처녀와 결혼을 못하면 저는 정말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공주가 원한 대로 모든 것을 명령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의사가 배에 여행할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공주는 관 옆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왕자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설사 당신이 죽어 칠성판 위에 누워있다 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씻겨 천으로 싸서 관 속에 눕혀 묘석 위에 올려놓는다 해도 나는 결코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리. 선장아, 이집트로 배를 띄워라. 이러면서 공주는 서둘러 배에 올라타고 재빨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때서야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큰 교훈이다. 나는 똑같은 안갚음을 당한 것이다.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옷을 입고 왕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왕자는 왕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쫓아갑니다. 왕자는 이미 준비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자 왕자는 왕에게로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저에게 따님을 아내로 주십시오. 저에게 똑같은 보복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왕은 지나간 일은 덮어두기로 하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딸을 내 아내로 삼아도 좋다. 그리하여 40일 낮과 밤 동안 결혼 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왕자와 공주는 다시 배를 타고 예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자의 어머니인 왕비에게로 갔습니다. 공주는 왕비의 손에 입을 맞추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공주였습니다. 어머님의 아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어서 저는 그를 가르친 것이에요. 이리하여 왕자와 공주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